안녕하세요. 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온 한 여자입니다. 누구는 제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으니까요. 전 아버지 밑에서 동생 2명과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가출하셨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진 매일 저희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밖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구둣발 채이는 소리가 제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게요. 그때마다 심장박동은 정말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저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출을 강행하고 만 겁니다.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어린 나이이고 밖에 나가 혼자 살 자신이 도저히 없었는데, 아주 어릴 때 가봐서 기억하고 있던 외할머니의 집을 더듬더듬 집어서 간 거였어요. 물론 동생들을 데리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항상 힘 약한 동생들을 제압하고 때리면서 화를 풀었기에 동생들이 등과 팔엔 푸른 멍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나 혼자 가출하기도 버거운데 밑에 딸린 동생들이 토끼 눈으로 우리도 데려가라 하는데, 내가 없으면 니네들이 더 힘들 걸 내가 아는데 어찌 버리고 가리? 라고 생각을 한 전 한숨을 푹 쉬고 동생들을 업고 그리 깡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엄마는 이미 외할머니와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갑자기 예고치도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할머니 앞에 나타나자 할머니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깡시골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귀가 어둡고 무척이나 나이가 많으셔서 처음엔 저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이내 제가 누군지 파악한 할머니는 막내딸, 우리 손주들 아니냐고 하면서 펑펑 우셨죠. 내가 막내딸을 잘못 키워서 지금까지 연을 끊고 살았는데 미처 니네들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어찌 알고 찾아온 거냐고 하면서 저희를 거두어 주었어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아빠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집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저희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으려는 노력도 당연히 없었죠. 오히려 달고 있던 혹을 하나 뗀 기분이라서 좋을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간 전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몸이 안 좋은 할머니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밥 같은 건 제가 전부 혼자 스스로 해서 동생들을 차려주고 할머니 끼니 챙겨드렸죠. 그리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전 애늙은이가 되어 있었고, 눈 뜨면 그냥 일하고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서글픔이 가득 찼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엄습하던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긴 밤을 지새우다가 하늘의 손길에 마중을 나간 거였죠. 그 길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길이 된 거고요. 원래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았기에 오늘 내일 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친 죽음에 전 눈물이 하염없이 났고, 동네 어른분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관련 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겠다. 내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내가 힘을 내자 생각을 한 전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지도 못하고 바로 시장바닥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젊게 보이면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사장들도 그런 저를 안 써줄 게 뻔하니까 저는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줌마처럼 허리에 포대기를 감싸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 일을 하니까 그래도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생선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하나 더 얹어달라고 하면서 가리비 같은 걸 뭉탱이로 가져가는데
그거 빼오느라 어깨에 상처가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내 동생들 편하게 살게 하려면 이깟 것들 하나도 저에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티니까 상인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생선 다루는 법, 그리고 횟감 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며 제게 장사하는 노하우를 전해준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양식 멍게와 자연사 멍게는 사실상 맛 자체는 양식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광어의 양식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서 양식 광어에서 흙맛이 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자연산을 취급했는데, 항상 교묘하게 양식을 섞어주는 업자들이 있어서 그거 구별하느라 생선 보는 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나름 20대라는 나이에 한 업종의 전문가가 된 거였지요. 여튼 그리 살다 보니까 동생들도 다 커서 집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공장에 취업하고 시간이 흘러 정규직을 맡아 거기 사무직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둘째는 이제 전문대학을 가서 용접기술을 배운 뒤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아주 멋지고 듬직한 남자로 자랐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째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네요. 하여튼 그리 동생들 다 키우고 나니까 어느새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나이까지 연애 한번 못하고 난 뭐지 싶었던 전 그때부터 삶이 조금은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동생 그리고 나의 가족 것이었구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방황을 하던 제게 손을 내밀어 천국을 맛보게 해준 남자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던 생선가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일에 치여 몸과 마음이 상했고 다시는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시골로 내려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생선가게를 물려받은 거였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부모 일을 도와준 덕에 부모의 일을 물려받자마자 바로 능숙하게 일을 잘해낼 수 있었죠. 원래 사장님 두 분은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가판대 쪽 앞에서 손님들 호객행위하고 안에서 아드님,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생선 다르고 자르고 그런 거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름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고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저 기분 좋았어요.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일하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 어떻게 하지? 점점 사장님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사장님을 못 보니까요. 그래도 난 일개 직원이니까 감히 내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을 때 원래 주인이었던 사장님이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게를 잠깐 제가 책임지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2명이서 할 일을 1명인 제가 다 몰아해버리고 그러니까 골병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상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온 사장님은 제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 아니라고, 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울먹이는 사장님이 눈망울 해서 전 무언가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하고요. 그때 저희는 정신적으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마음을 기대면서 어느새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절 좋아하고 있다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사장님을 좋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먹먹했고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부모가 없고 어찌 보면 고아가 되어버렸기에 서로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렇기에 전 사장님에게 아니 남친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저희는 만나고 1년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가족이 품을 그리워한 사람들이었기에 얼른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자 라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고 간절한 만큼 더 열심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할이 많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섰으면 제가 자다가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눈물이 막 나고 꿈에서도 임신하는 꿈을 꿀 정도였어요. 내가 젊은 날에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몸을 혹사해서 그래서 삼신할매가 벌을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 그 당시에 저에 대한 자책감이 심했고 내 몸이 이상해서 내가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일상생활 전반을 눌러버렸어요. 그 감정이 어찌나 저를 힘들게 하던지 전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30이 지나면서 아이 가지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냥 하늘에 맡겨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한결 편해지고 저도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집착 놓으니까 행복하잖아 하면서 남편과 그냥 오순도순 살기로 하고 생선을 팔며 딱히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과하지도 않는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저희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나이 거의 40이라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항상 생리를 딱 날짜에 맞추어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하길래 전 처음에 내가 어디 아픈가 생각을 했어요. 순간 남편과 마지막으로 했던 날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사왔고 두 줄이 뜬 거였습니다. 잘못 본 줄 알고 얼마나 이리저리 돌려본 줄 몰라요. 전 임신이 맞았어요.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고 정말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노산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전 바로 시장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내 내가 멀려 살린다고 정말로 이건 기적이라고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시간이 흘러 이쁜 우리 딸 공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뒤늦게 찾아온 선물이라 그런지 정말 아이가 영특하고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혼자 알아서 척척했습니다. 머리도 무척이나 비상해서 유치원 때부터 발표랑 웅변대회, 상을 휩쓰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상을 다 탔어요. 엄마 아빠가 시골 상인이라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혼자서 어찌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 저희는 공부를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중학생 때 애 아빠가 쓰러지면서 생선 가게를 제가 도맡게 되었고 또다시 전 가장의 길로 들어서고야 만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딸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전 딸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건강이 악화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고 딸과 전 펑펑 울면서 남편 보내주고 둘이 남아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래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딸은 도끼를 품고 더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사가 꿈이었던 딸은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딸에게 살살 하라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딸이 이를 악물고 공부한지 느껴지시나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터질 정도였고 나중에 거기에 붕대를 칭칭 감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왔고 미친 듯이 딸에게 미안한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난 뭘 해준 건가 싶어서 막 정말 눈물이 자꾸 눈에 고여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검사의 꿈이 더 가까워지고 결국 검사에 임용되고야 만 겁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산 동네는 소위 경사가 났습니다. 딸이 검사가 되었다고 그 시골에서 닭 잡고 난리가 났으니 말이죠. 딸은 그렇게 검사가 되자 이곳저곳에서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연락도 많이 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우리 딸 한번 자기네 아들이랑 만나게 해달라 하면서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요. 딸은 뭐 남자를 몇 명 만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제게 말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이 사람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요. 전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 시험 준비하느라 20대 시절 다 보냈으니까 얼른 결혼하라고 하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딸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사이상까지 바라면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딸은 남자를 데려왔고 상견례까지 진행되면서 딸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을 하다가 딸이 2년 뒤 지방 법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딸은 서울에 있는 신혼집을 두고 그 집안에 살던 시댁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시댁이 워낙에 부자고 그래서 거기 마당이 200평이나 되는 대부지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어 딱 거기 살기 안성맞춤이었죠. 워낙에 넓으니 그렇게 사회생활도 침해 안 당할 것 같다 하면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검사 일이 워낙에 많고 이것저것 감당해야 할 사건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뇌출혈이 오고야 만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딸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보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전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한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온 착한 우리 딸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야 하냐고 하면서요. 전 딸을 대신해서 산재 관련 처리를 했고 몸이 안 좋아진 딸은 검사를 그만두고 아예 그 시댁에서 요양을 선택한 거였죠. 워낙에 시골이기도 하고 서울과는 다르게 경쟁도 없고 또 자연 친화적이라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문제는 딸이 뇌출혈 때문에 발음기관이 망가져서 지속적인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발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변호사 일을 하기에도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이는 본인이랑 본인 부모님이 와이프를 챙기고 재활치료를 받겠다고 와이프가 여기 있을 때 참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졌기 때문에 힘내서 와이프 돌보겠다고 안녕하세요. 말했다고 사이만 믿겠다고 하면서 아픈 딸을 그 시골에 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시장의 개발에 들어가면서 생선가게를 접고 동생 사업을 돕고 있었거든요. 마냥 시간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리 딸을 사위와 사돈에게 맡기고 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로 연락을 주던 사위의 소식이 또 끊기고 걱정되어 딸에게 전화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었던 전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이 차를 타고 딸이 있는 사돈댁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봐서는 안 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 본 순간 전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주저앉아 앉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딸이 감나무에 묶여서 메타작을 맡고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있던 사람은 제가 끔찍이도 믿었던 사위와 그리고 사돈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고생하잖아. 그냥 죽어! 검사 와서 받들어줬더니 지금은 말도 못하는 반병신에 우리 아들 발목만 잡고 나 참 미치겠네 하면서 계속 무슨 작대기 같은 걸로 딸을 때린 겁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장애가 생긴 딸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두 팔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어요. 동생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옆에 떨어진 벽돌을 들고 그 집 안으로 막 뛰쳐 들어갔고 전 그런 동생을 말리며 그 벽돌 손에 내려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며 아수라장이 될 뻔한 현장을 겨우겨우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댁 안으로 들어간 순간 뒤에 나란히 서 있던 한 무당과 무슨 북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한 짓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참 구슬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던 전 사이의 멱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내 딸 데려가서 이게 뭐하는 긴가? 내가 이러라고 내 딸을 자네에게 준 것은 절대로 아닐 텐데 자네가 여기서 내 딸 언어치료 잘 받게 하고 재활도 하게 해준다 해서 서울이 아닌 이 시골에 딸이 계속 있게 한 건데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에게 뭐한 짓이냐고? 말을 하자 사돈이 갑자기 나서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별일 아니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셔요. 집안일 문제니까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머리 뚜껑이 열리는 듯한 열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개소리냐고. 지금 나랑 장난치냐고. 빨리 똑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조금 진정하시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아내가 사고 난 이후로 집안에 흉흉한 일이 자꾸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엄마가 이제 점을 봤는데 아내한테 악기가 들려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이 악기를 가만히 두면 아내도 시름시름 죽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구술해서 그놈이 악기를 뽑아내야 한다 해서 우리가 500을 주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나무에 묶인 딸을 푼 전 윗옷을 들춰본 순간 온몸에 멍이더라고요. 딸이 멀쩡할 때 검사를 할 땐 무서워서 깨갱도 못한 것들이 딸이 뇌출혈을 걸려서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지니 완전 짐승 취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판을 만들어 둔 거였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100번 전보다 인연놈들 용서해주면 분명히 내가 찢게 생길 일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한 전 동생을 통해서 딸을 차에 태우고 그 점쟁이 멱을 잡고 땅바닥에 내쳤습니다. 내가 시장바닥에서 구른 년이라고 웬만한 점쟁이보다 더 기가 센데 그런 내 딸을 감히 멍투성이로 만드냐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아주 따끔하게 내가 복수를 해줄 거라고 하면서 흙을 점쟁이 얼굴에 팍 뿌리고 사돈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철푸덕하는 소리와 함께 사돈 쓰러졌고 지금 이게 뭐하냐고
소리를 지른 순간 전 사돈이 제 딸을 때린 그 메타작을 가지고 사돈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귓방망이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며 싸운 그 힘으로 온 힘을 다해 내쳤어요. 사위는 저를 말리다가 힘이 떨어졌는지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흙을 한 줌 지어서 무슨 참새새끼 마냥 빽대는 사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페페페 하면서 침을 뱉고 제게 달려오는 사위에게 전 명치에 발길질로 보답해 주었어요. 자식 다친 엄마의 분노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년놈들 이것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마음을 먹은 전 바로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떼고 입원시키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언어치료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딸 다행히 생각하거나 그런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당했던 일들이나 수모들 그리고 법에 위촉되는 행동을 한 남편과 시모에 대한 고소장을 언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거였어요. 그리고 뒤늦게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검사 동기들이 딸을 돕기 시작했고 딸은 그제서야 온 힘을 다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나 진짜 무서웠다고 하면서 힘겹게 말하는데 엄마인 내가 한눈 파느라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딸은 6개월간의 지속적인 치료 끝에 정말 정상인과 다를 것 없을 정도로 차도가 좋아지게 되었고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사돈 그리고 사위에 대한 복수를 이를 갈아 준비했습니다. 고소장 당연히 날렸고 검사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자기네 편을 드는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감히 자기네 조직 출신을 건넨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 그들을 구속시켰죠. 이럴 땐 참 검찰 조직의 단합력이 좋긴 하더라고요. 뭐 사돈 쪽에서 반박할 것도 없이 이미 혐의는 다 나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딸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고소하려고 복수하려고 모아둔 사돈의 비밀, 엄청난 탈세, 그리고 불법 건물 증축부터 시작해서 청부폭력까지 줄줄이 소세지 엮듯 감자 줄줄이 딸려오듯 혐의가 엄청났고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지고야 만 겁니다. 사실 이 정도 혐의는 반성하고 변호사 쓰면 충분히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데 딸의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들이 반성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고 잡아떼는 바람에 결국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로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따끔한 벌을 그들이 받은 것 같아서요. 지금은 우리 딸 다 회복되어서 다시 일하면서 마음 추스리고 있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서 딸을 지키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네요. 그럼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으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제 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든 생각인데 사람 이상한 미신 같은 거 믿으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길 부디 간곡히 바랍니다. 물론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으실 테지만요. 하여튼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나서 이제야 어느 정도 좀 사건이 정리되고 저와 딸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아 한숨 놓이네요. 사연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